안녕하세요. 상담 사례를 통해 배우는 노동법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상담 사례입니다. 고심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비밀 유지 및 전직 금지 서약서 양식을 보내면서 이것을 작성해야 퇴사 처리가 되고 퇴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 내용 중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를 창업하거나 전직하지 않고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상담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라고 주휴수당에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나요? 급여는 일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받았고요.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3.3% 세금만 공제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요일날 쉬는 것을 주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어느 날이든 간에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고 아는 것은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주휴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일요일날 일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일요일날 버스를 타고 어디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그 버스를 타고 극장이나 아니면 뭐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에 갔을 때도 그 일요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반드시 하루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상담 사례에서 세금 3.3%를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3.3%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것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바꾸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개인 사업주로 보겠다라는 사업주의 의사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일반적인 평범한 노동자로서 그 편의점에서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사업자가 되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은 당연히 들겠죠. 여기에 대해서 노동법은 항상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사실관계로 법적 지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이렇게 형식적인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주의 사용자의 지위 감독이 있었다면 이것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3.3%를 공제한다, 3.3% 공제하는 사업자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사업자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노동법을 적용되는 노동자로, 근로자로 보게 되느냐? 여기 화면에 약간 지워지는데요. 바로 인사명령권과 노무주의권이 있느냐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명령권은 뭐냐? 한 노동자가
하나의 사업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업체의 근무 기준에 적용을 받느냐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출근인데 뭐 9시 반, 10시 막 이렇게 지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상급자는 이 노동자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보통은 꾸지람을 주겠죠. 그러다가 계속되는 지각이 반복된다면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심할서라든가 혹은 어떤 징계를 내리긴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사명령권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노무지휘권이 있습니다. 노무지휘권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업무 지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사명령을 받고 노무지휘를 받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내 사업 3.3%의 세금을 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식적일 뿐이고 사실상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주로부터 이런 업무 지시를 받고 이런 인사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을만을 입증한다면 바로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제반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회식 중에 부장님과 말다툼을 했는데 그 부장님이 그만두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부장님이 왜 출근 안 하냐고 전화를 했고 부장님이 해고했잖아요 하니까 홧김에 한 말을 갖고 출근을 안 하냐면서 빨리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출근 안 하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우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인 사직과 반대로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인 해고가 있습니다. 즉 사직은 노동자가,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양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합의해지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요 계약을 그만 종료하자라고 의사의 합치를 보고 그 순간에 그만 효력을 정지시킬 것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인 만큼 노측과 사측이 당연히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게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그만두는 게 어때? 라고 하고 이것을 노동자가 그만둘게 라고 해서 보통은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죠.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의사의 합치를 본다는 것의 그 외형이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반면에 합의해지는 그야말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법률적인 다툼을 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굳이 법률적으로 다툰다고 한다면 합의한
조건, 합의 이행 요건 등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여부, 그 정도가 되겠죠. 반면에 권고사직은 어쨌든 간에 회사가 그만두는 게 어때? 라고 좋은 말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회사의 의사 통보이기 때문에 해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외형은 비슷하지만 둘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합의해지는 결국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가 뭐 해고 수당 청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권고사직은 당연히 해고 수당 청구라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는 가장 큰 차이로 사직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너 그만두는 게 어때? 사직서 쓰고 나가 라고 좋은 말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권고사직 즉 해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막말로 회사가 좋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뭐하러 회사가 좋은 일을 해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굳이 사직서를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요 해고를 싸우시려면 사직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직서를 썼다 하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강압적으로 내가 쓸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고 싸움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라든가 이메일 등으로 사직을 좀 종용하는 그런 글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글들을 좀 잘 증거로서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해서 개인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잘 좀 모아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 다 없다. 그러면 사실상 권고사직과 합의해지 이 둘 개 차이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싸울지는 개개별로 좀 다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 기관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합의해주로 판단돼서 각하가 될 수가 있어요. 기각은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배척하는 거라고 한다면 각하는 너는 아예 이것을 청구할 자격이 안 돼 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합의해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합의해지로 인정이 돼버리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각하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사직과 해고, 합의해지, 권고사직 잠깐 알아봤고요. 아까 그 사례에서 보시면 홧김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만둬 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하라고 연락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해고 철회가 되겠죠. 해고 철회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도 뭐 회식 자리라든가 아니면 회의석상에 있어라도 뭐 내가 집 그만둘게 라고 사직을 그냥 그만둘게 라고 질러놓고 솔직히 집에 가서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바로 전화를 해서 뭐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라든가 노동위원회든 요 철회에 대해 해고 철회라든가 사직 철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언제까지가 인정되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철회는 후속 절차가 진행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을 그냥 홧김에 내지르고 하는데 회사가 옳다거나 하고서 그 통보를 받고 바로
4대 보험 상시 신고 상시 처리해버리고 사직 수리됐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갖고는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요 후속 절차 진행이 여부는 그 사직이나 해고가 그 통보 이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느냐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열흘,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채용 공고라든가 뭐 이런 걸 냈는데 이걸 철회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철회를 인정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이라든가 이 정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고를 상사가 철회했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해고를 당했잖아요. 당사자는. 그러면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복직을 거부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단 결근이 되어버립니다. 무단 결근이. 왜냐하면 해고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무단 결근이 되거나 또는 사직한 것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안 나갈래요. 라고 해버리면 사직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률적인 적용 도움보다는 그 상급 그 회사와 원만하게 얘기하면서 합의해서 뭐 종료한다든지 아니면 원만한 인간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직을 철회했다. 사직을 철회했는데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것은 해고가 됩니다. 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 휴가를 회계 연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1년 1월부터 연차 휴가를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차 휴가를 회계 연도로 계산하는 것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차 휴가에 대한 상담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차이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연차 휴가를 계산하는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거를 법률적인 용어로 기산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딱 되면 그러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일이 발생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수가 적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연차 휴가를 적용해야 될 인원수가 점점 많아진다. 뭐 10명까지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늘어나면 그 인원의 입사일별로 다 해서 1년마다 부여한다는 게 실무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그 사측의 그 임금 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관리를 해서 아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입사일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너무나 실무상 복잡하고 하니까 요거를 회계연도로 좀 잘라보는 건 어떻겠냐. 이걸 일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거. 요것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로 연차 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회계연도 아까 상담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이분이 입사일이 7월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회계연도가 여기 이제 안 썼지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보통 이게 웬만한 회사들의 회계연도예요.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니까 그래서 아까 상담 사례처럼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딱 하면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그 다음에 그 12개월에 15일까지 1년이면 12개월이죠. 그리고 그 12개월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15개를 부여하면 되니까 요거를 비율로 해서 총 7.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7월 1일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 되면 7.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 되면 15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회계연도 중도 퇴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까서 잠깐 상담 사례를 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안 넘어가네요. 그걸 보시면 되겠지만 회계연도 중간에 즉 뭐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1월 1일 뭐 12월 말일 이렇게 딱 퇴사를 합니까? 중간에 자기 상황이 벌어지면 다 그때그때 퇴사를 하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난 1년이 넘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1년 2개월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7.5개 발생하고 11개는 뭐 발생하다 치고 그러면 적잖아요. 적으니까 이 경우에는 입사일까지 비교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서 부여를 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굉장히 복잡해요. 연차휴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 상담도 굉장히 많고 일수계산 하여튼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연차휴가에 관한 모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야간에 1시부터 4시까지 휴게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무급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상황실에서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쉴 수 없는데도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보통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휴게는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을 때 그러면 총 9시간이 되죠. 9시간인데 중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죠. 4시간 일을 하게 되면 30분, 8시간 일을 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급으로. 그리고 무급으로 한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다. 물론 취업계층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휴게 시간은 무급으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무급인 거예요, 사실은.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무급을 하는데 문제는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는 뭐 저는 찬성입니다만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이 경비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땐 4시간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네? 그러면 5시간. 그다음에 휴게 시간은 또 6시간. 왜냐하면 휴게 시간을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4시간이든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실제로 쉬면 문제가 그나마 덜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업무량은 줄진 않는다. 여기 방금도 여기 아까 사례도 얘기했지만 4시간의 휴게 시간을 실제로는 여기 그냥 4시간이라고 했지만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요 4시간의 휴게 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어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벗어날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형식적으로는 휴게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계속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이걸 휴게 시간으로 했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준다. 이것이 괜찮은 거냐라는 상담인 것이죠. 결국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한 유일한 임금 산정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PPT에서 보시긴 아시겠지만 시간입니다. 시간. 임금을 산정하려면 시간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모르면 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왜?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시간당 최저임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막 그 급여명세서를 저한테 주면서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던져주면서 내 임금 체불됐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막 이러시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노무사가 아니라 노무사 할애비가 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을 모르니까요. 시간을. 그러면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 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근로시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일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 환경은 매우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크게 두 분류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째는 개별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컴퓨터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 파일에 그날 다 그 최종 수정 시간이 찍혀 있잖아요. 그 시간을 딱 체크를 해서 그날의 그 퇴근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통 많은 회사에서는 그 포괄임금 산정이라고 해서 임금 속에 연장근로수당을 다 집어넣죠. 연장근로수당을 집어넣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시간이면 10시간, 뭐 20시간이면 2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다 줘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이제 뭐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더 이상 줄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시간을 더 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그 시간을 안 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최종 수정 시간 그거를 하나씩 매일매일 따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따고 그 시간을 딱 해놓으면 적어도 퇴근 시간 그래서 출근 시간이야 뭐 9시부터 많이니까 9시간이라 뭐 어쨌든 그 근로 계약이 정해진 아니면 취업 규칙이 정해진 출근 시간을 돼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해서 수정 시간까지 해서 그 정도는 적어도 근로했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해지겠죠. 아니면 뭐 이메일을 발송했다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가 그 메신저로 뭐뭐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발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그 알림 있잖아요. 알림 카톡이라든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낸 시간들을 좀 다 해서 따놓으면 이거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입증이 가능해지죠. 실제로 이걸 해서 저도 성공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통스럽죠. 뭐 이걸 매일매일 딴다는 자체가 힘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이 작업들은 뭐 최종 어쩔 수 없이 하는 시간들인데, 또 반면에 구조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 이거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분류해 놓은 겁니다. 뭐냐면 특정한 작업을 할 때 이 정도의 시간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조리사분 어느 특정한 단체의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혼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식당에서 7시에 배식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배식인데, 근로계약 시간은 6시 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나는 6시에 온다. 6시에 와야 그 많은 인원 그 식수를 다 맞춰서 식재료 준비하고 다 조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맞죠. 예, 그건 맞죠.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냐. 매일매일. 그분은 그야말로 계속 이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야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작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조리 시간을 만들어 보자. 조리 시간.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리하는 기구들에 맞춰 이 타이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을 할 때 뭐 밥을 한다. 그러면 7시면 적어도 30분 전에 6시 반에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시 반 정도고, 그 다음에 쌀을 씻고 하면 적어도 뭐 10분이나 15분 정도는,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식재료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시간까지 다 해서 구조적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퇴근 시간도 뭐 배식 끝나고 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어쨌든 왜 뒷정리도 해야 되죠. 설거지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지저분한 밥 먹고 난 식탁은 다 닦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 다 구조적으로 입증을 해내는 것. 이 경우처럼 아까 상담 사례처럼 사람이 다 나가고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특별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면 4시간의 휴게 시간이 아니라 4시간 계속 근무한 시간이잖아요. 아니면 2명 있다면 교대로서 실수라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쉬냐?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바로 구조적으로 이 시간은 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입증해내면서 그 4시간의 휴게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런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는 어떤 스타일이 맞을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맞는 입증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다니던 중에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회사 대표에게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대표가 변경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에게 받고 자기는 변경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대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새로운 대표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라는 사례입니다.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전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회사가 대표가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바뀐다거나 그 반대로 법인에서 개인 사업체로 바뀌거나 이것 모든 것을 다 영업 양도라고 합니다. 영업 양도가 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 관계는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한다는 얘기죠. 이 사례에서 보면 영업양도 이전 또는 동시에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은 이전 사업주에게 이전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을 해줘야 되고요. 영업양도 이후에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은 영업양도 이후 사업주, 여기 양수 사업주라고 하는데요. 그 양수 사업주가 그 퇴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까 사업주가 얘기했듯이 이전 사업주에 대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주 받고 이후 기간 사업주가 바뀐 내가 사업 대표가 된 기간에만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런 말 자체는 결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영업양도 계약할 때 자기네들이 그렇게 약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하면 실제로 계약서 쓰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바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기네들 멋대로 그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채권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 영업양도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양수 사업주, 신규 사업주가 그 퇴직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때 방해 공작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하는 상담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기업별 노조, 둘째는 산업별 노조인데요. 산업별 노조는 일반 노조, 지역 노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별 노조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 성동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주식회사 성동 노동조합 이렇게 기업에 있는 재직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라고 부르고요. 산업별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성동센터라고 한다면 이 센터 산업에 있는 광진센터, 중랑센터 이런 센터들이 있는 그 산업이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든 노조, 이거를 산업별 노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별 노조는 어쨌든 2명 이상 모여야 합니다. 민법상 그 단체는 2명 이상을 의미하죠. 그 집회가 된다고 하면 2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회는 신고주의예요. 허가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허가를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허가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죠. 어쨌든 이 2명 이상이 모여야 단체가 되고 그 2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립신고를 해야 기업별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설립신고는 노동청에 하게 되고요. 노동청이 이 설립신고를 다 봐서 문제가 없다 한다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별 노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총회를 한다거나 설립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빠져있지만 규약도 만들어서 규약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고 그다음에 반면에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인 거예요. 기존에 산업별 노동조합을 새롭게 만든다
라고 하면 기업별로도처럼 총회에서 설립 신고도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산업별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에 내가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입은 한 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뭐 주식회사 성동센터에 조합 거기 분해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론상은 한 명이 가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가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산업별 노조가 거기 뭐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은 그 노조의 규약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 분해라든가 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쨌든 상급단체가 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조합원들의 그 조합비를 걷어서 자기네들 조합비를 어떻게 쓸지를 자기네들이 결정하고요. 뭐 이렇게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쨌든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단체 교섭의 결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이럴 때 외부의 지원을 받기 좀 어렵겠죠. 네.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거두면 상급단체로 올라가요. 이게 뭐 딱 정해지는 건 아닌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산업별 노동조합도 상급기관에 가서 상급기관에서 이제 골고루 이제 나눠주게 되죠. 네,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노조를 운영할 때 상급단체의 관리 감독을 좀 받게 되죠. 그래서 좀 반면에 어떤 단체 교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상급단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단체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신설노조가 잘 그런 걸 잘 과정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급단체에서 와서 교섭을 같이 진행해 주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별 노조가 한 90%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3별 노조가 시간이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또 이후에 교섭이라든가 단체 행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안정되긴 하죠. 이렇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 중 혹은 노동조합 활동 중 혹은 노동조합 이후에 단체 행동에 대해서 사업주들은 이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물론 대응하는 게 나쁘진 않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법에서 정한 걸 넘어서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노동조합의 그 의사결정 이런 걸 이제 좌지우지하거나 뭐 이런 몇 가지 그 사례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해요.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고요. 이런 부당 노동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조합 스스로 뭐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같은 전문 상담 기관에 문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 보시죠.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대신에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산재는 물론 피해하고 그다음에 산재를 발생하지 않기 전 사전에 미리미리 좀 예방 조치라든가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의무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있고, 특히나 이런 사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중한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게 됐죠. 아시죠? 그 유효성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그래서 산재보험은 원래 그 산재가 예전에, 원래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 산재가 일어나면 개별 그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개별적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회사가 재정이 좀 열악한 경우에는 요 다친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보상을 안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뭐 있다 이거죠. 너무 그러면 이 다친 분들한테 너무 이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치료비조차도 보상 못 받고 이후 생계도 막막해지고 너무 이제 치명적이라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산재보험이고요. 그래서 산재가 일어나면 무조건 산재로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그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론상 산재가 일어나면 이론상 그 손해가 100이라고 치면 보험으로 뭐 70 정도가 보상이 됐다고, 예를 들어보죠. 70% 정도가 만약에 그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30%의 손해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인 그 예를 들자면. 그러면 30%의 손해는 그럼 누구한테 받느냐? 그 보상을 누구한테 받느냐? 바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이 사업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통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 전에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통 여기서 아까 상담사에서 얘기했던 그 이 공상은 바로 이 민사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산재 보험을 처리하지 말고 그냥 우리 민사로 처리하자, 그냥 이런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산재가 발생하고 나면 이 손해를 객관적으로 다 내가 얼마 정도의 치료비가 들 거고, 뭐 어느 정도의 후유증 때문에 이것도 미리 좀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이후에 후유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좀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훈련받거나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면 손해를 판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네. 노무사인 저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데, 이거를 그냥 일반 분들이 하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물론 좀 간단한 손해라면 뭐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한데, 그러면 그 공상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실손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실손해를.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데 생기는 급여, 손실분, 그다음에 치료비, 그다음에 후유장이 있으면 후유장에 대한 미리 되는 거, 그다음에 다시 아플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친데도 이후에 다 난자는데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다 감안해야 돼서 그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 거기다가 물론 과실비율 적용되긴 하겠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까지 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상 산정하는 거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공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치료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다가 금액에다가 급여 손실에다가 이후에 되는 것까지 예상해서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산재로 처리하셔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단축으로 인해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면서 유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차 휴가와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상담을 접하면서 사업주가 법을 좀 알면서, 제가 보기엔 좀 어설프게 아는 거지만
법을 알면서 이걸 악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죠. 사업주가 얘기한 것처럼 주휴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차는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퇴직금, 연차, 주휴주 만드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건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 기준.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연차, 주휴를 안 줘도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줬다고 한다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만약에 안 줘도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어쨌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 주휴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 됐으니까 주휴를 지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후에 퇴직금, 연차도 안 줘도 되겠네? 라는 취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소정 주 15시간. 이 소정이 뭐냐 하면 약속해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약속해서 정한 거. 즉 내가 현재 주 15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하기 전에 미리 주 15시간 일하기로 요날 나와서 몇 시간 근무하고 몇 시간 근무하고 몇 시간 근무하고 보니까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 이렇게 약속해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연차, 주휴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사전에 정했느냐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례가 예전에 그 학교 비정규직 분들 지금 이제 공무직으로 바뀌었긴 했지만 그런 분들이 방학 동안에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그 주휴수당을 안 줬어요. 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되니까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뭐라고 판단하냐? 아니다. 줘야 된다. 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지 않냐?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 됐더라도 주휴수당은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사업주는 너무 이제 조금 알았던 거죠. 소정 주 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 됐지만 그거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은 틀린 거고요. 주휴수당은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퇴직금, 연차도 적용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평균 임금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휴업수당인 거예요. 사용자의 기책사유라는 것은 보통 민법상 기책사유 하면 고의 과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의는 당연히 고의는 아시겠죠? 과실은 이제 잘못해서. 근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기책사유는 그런 민법상의 얘기하는 고의과실하고 달라요.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노동법 학계에서는 경용 범위 범위 내에 면 다 기적사유로 된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서 휴업했다 이거는 이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됐지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주문이 줄었다, 손님이 줄었다, 이래서 휴업한다 라고 하는 거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주문 감소, 그다음에 경영 악화, 이런 거, 등등등등. 경영 악화, 세계 경제 불황, 이런 게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도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고의과실하고 다릅니다. 말을 바꾸자면 민법상 고의과실이 해당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했다. 이거 사용자의 고의가실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가 아니라 임금 100%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차이가 아시겠죠? 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어쨌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자기가 법 조금 안다고 해서 잘난 척했지만 어쨌든 주휴수당 안 주겠다는 것 다 위법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휴업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